자, 전국의 시행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쓰기의 세 번째 문학 파트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전강에서도 얘기했지만 문학과 비문학이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같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국어라는 거는 문학은 주관적이고 또는 비문학은 객관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학은 혼자 즐길 때는 주관적인 감상을 가지고 하늘의 새가 날아가 멋있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문제화될 때는 이게 객관적인 것들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는 방법이나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비문학과 별반 다름이 없이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학이 나왔는데 이제 비문학이 끝나고 문학이 나왔으니까 좀 수월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오히려 문학이 더 어려워. 너무너무 어려워. 시는 해석하면 할수록 거의 양파와 같은 존재야. 뭐라는지 하나도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보세요. 저는 이거 시 해석 안 할 겁니다. 왜? 간단하죠. 문제는 답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해진 답을 우리가 역으로 이용해서 이게 왜 답이 되고 안 되는지만 알면 되는 거지 지문 해석을 무지하게 무식할 정도로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1번의 시, 2번의 시, 이 가시, 나시, 다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46번 우리 그 1회 1교시 시 부분입니다. 46에서 48번 문제인데 자 46번을 보니까 가다의 공통점이죠. 46번은 가와 다의 공통점을 찾아달라 이랬죠.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근데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굉장히 난감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저는요 가시와 나시와 다시가 있는데요 저는 가시는 100% 알고 있는 시예요. 나시는 50%를 알고 있는 시예요. 다시는 처음 보는 시라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들 46번 같이 가나다의 공통점을 찾으라는 문제는 매번 틀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국어를 진짜 못하는 친구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통점이니까 내가 정확히 가를 알고 있죠. 그러면 가의 핵심이나 나의 핵심이나 다의 핵심은 뭐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게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여기는 가의 이야기가 있고 여기도 가의 이야기가 있고 여기도 가의 이야기가 있더라면 보세요. 그러면 1번은 가의 내용이 맞는 내용이고 2번은 가의 내용이 틀린 내용이고 3번은 가의 내용이 맞는 내용이고 4번은 가의 내용이 틀린 내용이고 5번은 가의 내용이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답은 몇 개 중에 하나다. 무조건 1, 3, 5번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내가 이제 나를 보는 거야. 나를 보는 거야. 근데 나의 내용이 있는데 애매모호하지만 여기 보니까 여기는 나의 내용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얘가 정답일 확률인 거죠. 근데 여기는 나의 내용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지우면 되는 겁니다. 지우면. 이런 식으로 찾아나가면 되는데 무조건 다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고정관념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잘 봅시다. 답지를 먼저 항상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1번을 보면 담담한 어조를 가지고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이랬죠. 그럼 잘 생각합시다. 어조는 글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로서 서술자의 화자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도. 그럼 태도가 담담하다는 것은 자 이런 개념을 알면 되는 거예요. 뭐가 없다? 감정이 전혀 없다. 감정이 없다. 그러면 시에는 기쁘다, 슬프다, 우울하다 이런 내용들이 가나다가 다 안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런 게 있나? 가시를 보니까 우리가 무리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서 널 좋아하지 않겠느냐? 좋아하지 않겠느냐? 라는 감정이 나왔죠. 좋아한다라는 감정이 나왔죠. 그럼 틀린 거잖아. 담담한 어조가 아니잖아. 좋아한다라는 내용이 나와버렸잖아.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1번은 공통점이 될 수 없구나. 아예 틀렸구나. 자, 2번 같은 경우는 뭐가 맞죠? 화자는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죠. 여기로 와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색깔도 빨간색으로 우리 시든 소설이든
대부분의 말이죠. 문학에서는 시를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서 시는 부정적 상황에서 시가 쓰여지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겁니다. 대부분. 근데 예외적인 게 있어. 예외. 어떤 예외적인 거 있다? 자연친화의 시가 있죠. 자연친화의 시는 시가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거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시의 99%는 부정적인 상황이다. 선생님 좀 부정적인 상황이 뭐예요? 자, 부정적인 상황은 뭐냐면 상황은 시를 쓰게 된 이유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이유 때문에 시를 썼다는 얘기인데 그걸 보면 우리는 이런 걸 부재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시의 부재 상황의 대부분은 한 4-5가지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과거 시의 대부분은 사랑하는 님이 없어서 또는 고전시에서는 임금이 없어서 부재란 게 있어야 할 대상이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건 부재 상황이다. 임이나 임금이 없어서 시를 쓴다. 두 번째는 조국이 없거나 고향이 없어서 시를 쓴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또 뭐가? 혈육, 나의 부모, 형제. 혈육이 없어서 있어야 될 혈육이 없어서 시를 쓴다거나 또는 현대시로 넘어오면서는 어떤 것들이 자유가 없어서 또는 민주주의가 없어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시를 쓴다. 대부분은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출제자는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면 여기처럼 지금 현실이 그러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그러면 이 현실에는 만족한다, 안 한다?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어제까지는 막 이렇게 하면서 알라뷰 율러봄이 껴안고 막 좋아 날뛰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어디 가버린 거야. 그때 잘 됐다. 새로운 사람 만나야지.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쵸? 조국이 있었어. 나는 김철수야. 근데 갑자기 조국을 빼앗겼어. 일본에게.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놈의 새끼 넌 앞으로 김철수니까 나까브라 이러면 갑자기 하이 와타시와 나까브라 데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진 않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형제가 죽었어. 슬퍼 기뻐? 안 되죠. 슬프겠죠. 내가 자유와 민주주의가 뺏겼어. 너무 슬프겠죠. 그러니까 현실에 불만족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거는 거의 정답일 확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가시는 뭐가 없어서 알겠지만 지금 뭐한 상황이죠? 물이라는 긍정적인 대상이 있는데 그걸로 만나야 되는데 지금은 부정적인 대상인 불로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현실은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날씨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죠? 날씨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의 나라가 뺏겼는데 자기는 지금 뭐 하는 상황이야? 굉장히 고뇌하는 사람이죠. 나라가 뺏긴 상황이니까 안 좋은 거고. 다시는 낙엽은 폴란드 망명 집회. 그럼 낙엽을 뭘로? 폴란드 망명 집회로 봤잖아. 망한 나라의 집회로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황 자체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정답은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 한번 보면 화자가 생각하는 이상적 상황. 어이구야. 이상적 상황이란 것은 자 현실이 어떻게 돼? 긍정적인 거죠. 이상적 상황이 들어간다. 뭔 소리야? 지금 분명히 2번에서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물로 만나고 싶은데 지금은 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물론 3번 같은 경우는 이상적 상황이 제시된 건 맞죠. 물로 만나고 싶은 것. 그렇지만 다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고 네 번째 점층적 반복을 통해서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자, 점층적 반복이라는 말에 우리가 어지러워하면 안 돼요. 반복은 무조건 뭐만 같은 행위나 같은 단어나 또는 같은 의미만 여러 번 나오면 됩니다. 2번 이상만 나오면 점층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를 들면 아침에 어머님들이 깨우죠. 깨울 때 뭐예요? 일어나라. 점층이 아니에요. 근데 당당당당당 야 일어나라. 당당당당당 요리하면서 에이 7시 반이야 일어나. 당당당당 에이 늦겠어 일어나. 몇 번 했죠? 3번이나 일어나라는 걸 얘기했죠. 그게 점층 반복이에요. 어떤 정서 강조? 어머니 어떤 정서? 빨리 일어나서 밥 먹고 보내야 되는데 초조함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나왔나만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같은 심정이 여러 번 나왔나? 전혀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얘도 안 되는 거고. 5번째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강한 의지.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 자 봐. 현실이 극복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적 상황인데 화자는 그것을 극복한다라는데 여기도 팁을 걸어서 자 화자의 의지가 보이는 것은
화자의 태도입니다. 태도. 의지는 태도의 문제야. 부정적 상황을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럴 때 많이 나오는 어조가 뭐뭐라, 뭐뭐자가 많이 나옵니다. 뭐뭐라, 뭐뭐자가 나오면 부정적인 상황을 뒤집는 거야. 나는 뭐뭐하리라 하는 것은 반드시 지금 뭐가 안 되니까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의 것. 근데 가시는 라자가 나오죠. 나시도 뭐가 나오죠. 지금 나는 뭐 별로 안 좋은 상황이지만 다시 옛날 조국을 찾고 싶다라는 이야기고, 근데 다시를 보면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납니까? 밑에도 두 번째, 기울어진 풍경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간다. 고독함에서 잠기어가는 거니까 고독에 잠기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야, 얘는 의지가 아니라 현실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시는 사실은 답지의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시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어야 되는 거죠. 자, 47번. 기역, 미음 중 시어의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 잘 보세요. 시어의 의미가 이질적인 거죠. 근데 우리 계속 얘기하면서 가시와 나시와 다시 중에서 모두 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부정적 상황이죠. 그런데 가시와 나시는 이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고, 다시는 이 부정적 상황을 수용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부정적 태도인 거고 얘는 긍정적 태도인 거죠. 그럼 간단한 겁니다. 그럼 시어의 의미가 이질적인 것은 4개가 부정이 나오고 하나가 긍정이 나왔거나, 아니면 4개가 긍정이 나오고 하나가 부정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미가 이질적인 것은 긍정적인 내용과 플러스와 마이너스, 또는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으로 구분만 한다라면 거의 대부분은 이 안에서 맴돕니다, 답지가. 자, 그럼 이것도 그렇게 나왔나 봅시다. 한번 보니까 기역. 기역이 뭐죠? 바다. 바다는 무엇과 관련된 거였죠? 바다는 무엇과 관련된 거다? 자,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내가 원하는 물이죠. 그것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곳이니까 긍정이네요. 긍정. 그 다음에 니은을 보니까 뭐죠? 니은을 보니까 창밖엔 밤비가 속설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밤에 뭐가 남의 나라? 밤비가 속설거리는 게 남의 나라니까 우리나라가 아니죠. 그럼 니은은 뭐야? 밤비는 남의 나라에서 내리는 비니까 부정이죠. 자, 끝났잖아. 그럼 답은 몇 번 중에 하나다? 기역 아니면 니은이다. 근데 선생님,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저는 디귿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지 마! 그러면 디귿, 리을, 미음을 읽다 보면 분명히 긍정인지 부정적인 건지가 나타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리을이 확실하게 긍정이다. 그럼 정답 몇 번? 니은. 근데 리을이 확실하게 부정이다. 그럼 정답은 몇 번? 기역.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무조건 정답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자, 우리가 확실하는 건 뭘까? 자, 디귿 한번 볼까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안 좋은 상황이죠. 창밖에 밤비가 속삭거리는 안 좋은 상황이죠.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죠. 그러면 어둠이라는 것은 밤을 내모는 거죠. 밤을 내몰면 아침이 되는 거죠. 밤은 남의 나라니까 안 좋았어. 밤의 반대는 아침이네. 그럼 아침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근데 밤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그럼 디귿은 당연히 밤이니까 부정이잖아요.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이 돼야 된다는 거죠. 47번의 정답은 1번.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보면은 48번으로 넘어가서 다의 특징을 빌려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려고 한다. 자, 보면 다의 특징을 빌려서 새로운 것을 창작하려고 한다. 창작 구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잘 보세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다의 특징, 이 특징으로 창작하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긍정이 나와야 된다, 부정이 나와야 된다? 부정이 나와야 된다. 왜? 부정적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용하는 태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왜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죠? 앞에서 얘기했잖아. 맨 마지막에 볼 때 기울어진 풍경이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고독에 잠겨가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항상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1번 시선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전개한다. 그러면 시선 이동이 되냐만 보면 됩니다. 그럼 시선 이동은 잘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칠판이죠. 이건 뭐죠? 분필이죠. 뭐가 이동했죠? 시선 이동한 거야. 그럼 말하는 대상만 달라지면 돼. 처음에 뭐가 나왔죠? 처음에는 낙엽 나왔죠. 그 다음에 도른시 나오죠. 포플러 나무도 막 나오죠. 그거 시선 이동 돼요, 안 돼요? 되고 있잖아요. 이거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먼저 경치를, 두 번째, 먼저 경치를 묘사하고 뒤에 뭐가 나온다? 뒤에 정서를 노래한다. 우리 이런 거를 선경 후정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앞에 보자. 앞에 뭐가 나왔죠?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 감정 없죠? 포화에 이그러진 도른시의 가을을 정서 없죠? 기쁘다 슬프다 이런 거 없죠?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길이 모습만 나왔죠? 그 다음에 일광이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정서 없이 그냥 폭포가 그냥 햇볕이 쭉 사라지는 얘기만 나왔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12시에 급행열차를 달린다. 열차가 달리는 모습만 나왔죠. 이제 뭐만 나오면 돼? 이쯤에서 정서만 나와주면 되죠. 뒤쪽이 쭉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렇게 가도 되고, 다섯 번째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 하나부터 봅시다.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것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파매 하나. 이 부분이죠. 기울어진 풍경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굽고 잠겨. 그러면 이런 경치가 나의 정서는 고독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우정 맞아버렸네요. 3번 이국적 소재. 이국적 소재 굉장히 간단합니다. 혹시 영어 학원 다녀본 적 있어요? 혹시? 없어요? 왜 사셨어요? 영어를 쓰는 친구 있어요, 그러면? 없어요? 정지동작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 황당해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럼 주변에 영어 이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혹시 친구가 타잔이에요? 친구 타잔이야? 아니면 모글리예요? 뭐 동물의 왕국 찍어?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국적인 소재는 우리나라 소재가 아니면 됩니다. 그냥 우리나라 소재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익숙한 거와 이국적인 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아가라 폭포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나이아가라 폭포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는 우리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뭔데? 이국적인 소재죠. 익숙하지만 이국적인 소재예요. 그러면 사바나 초원 이랬어요. 사바나라는 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긴 했죠. 근데 사바나 초원은 우리나라 게 아니죠. 이국적인데 익숙한 소재죠. 예를 들면 또 이렇게 봅시다. 켄터키 프랑크. 이거는 또 상호명이 될 수 있나? 룩셈부르크 알아요, 혹시? 룩셈부르크. 이게 또 알면 안 되는데. 울란바토르 알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울란바토르라고 해봅시다. 그럼 사람들이 이건 잘 몰라. 몽고의 수도인데 울란바토르라고 했어. 그럼 내가 몰라. 분명 우리나라 건 아니니까 이국적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면 낯설지만 이국적인 소재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분명히 이국적 소재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국적 소재가 우리나라 게 아닌 것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뭐가 나왔을까? 낙엽은 폴란드 망명 집회. 폴란드 우리나라가 아니잖아. 끝났잖아. 이미 이국적인 게 나왔잖아요. 또 도른시. 우리 대한민국에 도른시가 있어요? 선생님, 나 도른시 지도에서 찾아보면 있을까요? 찾아봐서 있으면 나한테 그 도른시를 갖고 와. 내가 다 사버릴 거예요. 없습니다. 이 자체가 이미 뭐다? 굉장히 이국적인 거다. 이미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뭐가 나온다? 자연의 아름다운 자연. 자연과 황폐한 도시 문명 대조. 도시 문명을 대조하여 주제를 드러낸다. 그런데 도시 문명은 굉장히 황폐한 건 맞는데 홀로 황량한 이런 것들 어디서 도른시에서 이런 건 다 맞는데 아름다운 자연이 있을까? 거기 자연이 나온 게 뭔데? 낙엽이 있는데 이게 뭔데? 폴란드 망명이 정부 집회니까 낙엽 이꼴 폴란드 망명 정부 집회죠. 낙엽이 완전 망해버린 거야. 아름답지 않죠, 완전히. 비유적인 표현으로 굉장히 우울함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탈락?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얘는 맞는 말, 얘도 맞는 말, 얘는 틀린 말이니까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4번, 5번도 맞. 3번이 이게 4번이 되는 거고 4번이 정답이죠. 3번을 넘어갔네. 이국적 소재를 안 적었죠. 이국적 소재 아까 폴란드도 나오고 다 나왔으니까 그러면 5번.
5번 같은 경우는 이질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물들의 공통점을 파악하여 참신한 비유. 이질적인 거니까 서로 다르게 보이는 사물들의 공통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A와 B 서로 다른 사물의 공통점이나 유사점을 찾아내는 걸 우리는 비유법이라 그러죠. 비유법에는 직유나 은유나 의인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보통은 요즘에는 직유나 은유를 비유법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직유나 은유가 있나 이거죠. 나왔죠. 뭐 낙엽은 뭐가 되는 거고 낙엽이 꼴 폴란드 망명이 집회가 됐던 거고 또 읽다 보면은 뭐가 길은 뭐가 됐다. 넥타이가 됐다. 이런 식으로 서로 전혀 다른 두 대상에서 유사점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비유입니다. 그럼 5번도 나와 있죠.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가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시를 해석하지 않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문제는 풀어가는 방법들이 있다. 그 생각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시는 끝냈고 수필. 금음달이죠. 나도양의 금음달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거. 자, 수필은 또 특징이 있죠. 항상 우리 수필의 특징하면 항상 뭐 해야 된다? 우리가 늘 하듯이 초등학교 실업기만 나오지 않았다라면 다 알고 있는 거. 수필은 작가가 직접 뭐 해야 된다? 체험한 사실을 사실적으로 쓴다. 그런데 문제는 수필을 어려워하는 친구들, 어려워하는 학생들,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수필은 직설적으로 모든 걸 말해주면 좋은데 참 은유적으로 돌려. 얘는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 이런 걸 많이 쓴다라는 거죠. 이런 비유적인 표현, 참신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참신한 표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무엇을 주는 내용을 갖는다? 깨달음을 갖게 해준다. 그럼 여기의 제목은 원래 나도양의 금음달입니다. 그러면 여기의 핵심은 뭘 잘 봐야 된다? 금음달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 봐야 된다. 됐죠? 됐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윗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대상을 의인화하여. 자, 하나씩 봅시다. 의인화가 뭐죠?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얘가 친근해진다. 맞아, 틀려? 당연히 맞는 거죠. 왜?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처럼 냈으니까 선생님 무조건 친근해야 되나요? 무조건 친근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상이 의인화 됐냐만 보면 되는 거죠. 대상에 대한 필자의 애정, 대상에 대한 필자의 애정이 드러난다. 그러면 이 대상을 글을 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물과의 대조를 통해 대상과 다른 사물과의 대조니까 특정한 대상과 대조니까 어떤 사물과의 대조, 차이점이 나와야 된다. 공차가 나와야 된다. 네 번째, 다양한 비유를 통해 이거 무조건 맞는 겁니다. 왜? 수필은 다양한 비유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무조건 맞을 테고 시선의 이동에 따라 대상의 외양을 묘사하여 그러면 대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리니까 찌그러졌는지 일그러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묘사하여 다양한 속성이 나타나는지 이걸 찾아보라는 얘기죠.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나는 금음달을 몹시 사랑한다. 자, 나는 달 중에 금음달을 몹시 사랑한다.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에 대한 애정이 있다. 맞아버렸죠.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맞아. 그 다음에 금음달은 요염하여 감히 손을 댈 수도 없고 금음달은 뭐해서 요염한 달이야. 아이고야, 요염이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런 게 있나 보지. 동시에 가슴이 저리고 쓰리도록 가련한 달이다. 아이고, 요염하면서도 가련한 달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서산 위에 잠깐 나타났다 숨어버리는 초생달은 얘랑 반대인 게 뭔데? 초생달은 어떻더라? 서산 위에 잠깐 나타났다 숨어버리는, 잠깐 나타났다가 숨어버리는 초생달은 세상을 후려삼키는 독부가 아니면
독부야. 무서운 여자야. 굉장히 무서운 여자야. 그럼 얘는 안 무서운 여자인가 봐. 독부가 아니면 철 모르는 처녀 같은 달이지만 철 모르는 처녀야. 철 없는 처녀야. 금음달은 세상의 온갖 풍상을 다 겪고 나중에는 그 무슨 원한을 품고도 애처롭게 쓰러진 원부와 같은 얘는 독부의 반대인 뭐가 되는 거야? 원부. 스스로 모든 독을 다 없애버린 원부. 얘는 독부 이래 하면서 이런 여자. 얘는 어머 어떡해. 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막 이런 여잔가 봐. 애절한 맛이 애절하다. 내가 좀 오버했나요? 자, 애절하다. 보름의 둥근 달은 이제 무슨 달? 둥근 달은 보름달이겠지. 즉 금음달과 또 다르네. 보름달은 모든 영화와 끝없는 숭배를 받는 여왕과 같은 달이지만 여왕과 같은 달이야. 모든 것들에 숭배받는 여왕 같은 달이지만은 금음달은 애인을 잃고 쫓겨남을 당한 공주와 같은 달이다. 애인을 잃은 것, 모든 것들에게 뭐가 된 거야? 지금 숭배를 받는 둥근 달과 금음달도 역시 대조가 되더라. 또 있네. 초생달이나 보름달은 보는 이가 많지만 초생달이나 보름달은 보는 이가 많지만 누구나 다 보지만 누구는 금음달은 보는 이가 적어 그만큼 외로운 달이다. 보는 이가 적어 외로운 달이다. 또 대조네요. 그럼 계속 나온 거 뭔데? 3번 대상과 사물을 대조하고 있다. 맞죠? 또 객창한 등의 정든님 그리워 잠 못 들어하는 분이나 못 견디게 쓰린 가슴을 움켜잡는 무슨 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달을 보아주는 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는 고요한 꿈나라에서 평화롭게 잠든 세상을 저주하며 홀로 머리를 풀어뜨리고 오는 청산과도 같은 달이다. 이거 뭔데? 청산과도 같은 달이다. 아무도 안 봐주니까 보는 이가 많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아무도 봐주지 않으니까 청산과부. 우리 청산과부는 나에게 찾아오는 님이 없는 그 여자. 그 여자가 청산과부잖아요. 또 내 눈에는 초생달은 따뜻한 황금빛의 날카로운 쇳소리가 나는 듯하고 초생달은 뭐 하면서 따뜻한 황금빛의 날카로운 쇳소리가 나는 듯하고 보름달은 치어다보면 하얀 얼굴에 언제든지 웃는 듯하지만은 금음달은 공중에서 번듯하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푸른빛이 있어 보인다. 또 초생달과 등근달과의 차이점이 계속 나오네. 계속 차이점이 나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뭐가 된 거지? 이런 삶에 달이 공주가 되고 달이 청성과부가 되고 달이 외롭고 달이 원부가 되고 달이 요염하고 그러니까 달이 뭐가 된 거죠? 전부 다가 사람처럼 된 거죠. 그래서 대상을 의인화시킨 것도 맞았네요. 그 다음에 금음달은 요염한 달이다. 금음달은 가련한 달이다. 금음달은 원부의 달이다. 금음달은 공주다. 금음달은 외로운 달이다. 금음달은 청산이다. 초생달은 독부다. 초성달은 철없는 처녀다. 보름달은 여왕이다. 뭐죠? 비유적인 표현도 많이 늘어났죠. 정답은 5번이겠네. 시선이동? 달만 계속 봤는데 물론 달만 보면은 나타날 수도 있어. 이달보다 이럴 수도 있지. 근데 대상이 외양 묘사이니 초생달은 어떻게 생겼고? 아니죠. 왜? 이거와 같은 달이다. 이런 성질을 갖는 달이라 그랬지. 초생달이 갑자기 공주처럼 세일러문 샤라라라라 변신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양 묘사가 나온 적이 없더라.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좀 더 봐볼까요? 내가 한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그 달을 많이 보고 또 보기를 원하지만 그 달은 한이 있는 사람만 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늦게 들어가는 술주정꾼과 노름하다 오줌누로 나온 사람들도 또 어떤 때는 도둑놈도 보는 것이다. 어떻든지 금음달은 가장 정이 있는 사람이 보는 중에 또 가장 한이 있는 사람이 보아주고 또 가장 무정한 사람이 보는 동시에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보아준다. 내가 만일 여자로 태어날 수 있다면 금음달 같은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애정이 있는 거죠. 나도 금음달처럼 살고 싶다. 이거네. 됐죠? 그러면 뭐 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이 뭐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하늘 가진 사람, 외로운 사람을 비춰주는 사람, 달처럼 살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알겠죠? 자, 29번 기억 미음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 자, 그러면 금음달과 누가 나왔죠? 초생달과 둥근달이 나왔죠. 그러면 분명히 이 글은 금음달에 대한 이야기니까 4개는 아마 금음달의 확률이고 하나는 초생달이나 둥근달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는 초생달 4개, 금음달 하나 이렇게 나와도 되지만 정상적인 문제로 잘 출제를 해주고 싶다라면 핵심이 금음달이니까 금음달 4개, 초생달과 둥근달 중에서 하나를 내줘서 오답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기억은
금음딸의 이야기죠. 니은은 초생딸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24번의 정답은 2번이 되더라.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문학과 비문학에서 우리가 지금 쓰기 파트란 말이에요. 문학과 비문학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문학도 마찬가지죠. 지문보다 공통적으로 무엇을 먼저 봐줘야 된다? 답지를 먼저 봐라. 자, 비문학 같은 경우는 답지의 핵심을 찾아라. 이 핵심을 찾고 어디에 적용해라? 지문에서 일치되는지 또는 불일치되는지를 찾으면 무조건 한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 문학은 답지에서 핵심이죠. 이것도. 이 핵심이 뭔데? 개념 정리가 제대로 돼 있냐? 개념 정리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냐? 이걸 가지고 지문과 일치 불일치를 시켜라. 그러면 문학과 비문학이 결국은 다른 장르가 아니고 보는 방법이 어떻더라? 똑같다라는 건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학과 비문학 모두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있더라? 적용 문제가 나온다. 적용 문제는 하나의 사실적 사고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핵심 내용을 가지고 어디에?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근데 비문학은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 예를 들면 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나왔죠? 지금 시 같은 경우도 몇 번 문제 같은 경우들은 뭐 46번이나 48번은 그대로 나온 것 같죠? 그대로 나온 것 같죠? 그러면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거는 시에서는 뭐가 나왔죠? 핵심적인 거와 다른 것들을 구분해봐라. 사실적 사고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비문학에서는 야, 니들이 말이야, 글쓴이가 말하는 사실적 사고는 뭐였는데 선거를 18세부터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상황, 선거를 18세부터 하지, 뭐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러면 어느 게 다른 상황이고 어느 게 같은 상황이냐, 이렇게 말만 다를 뿐이지 푸는 방법은 모두 다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야, 문학과 비문학은 너무 다른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국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보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글을 읽는 것들을 멋대로 읽기 때문에 이게 달라 보이는 거죠.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학까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까지 다 끝내고 이제 쓰기까지 끝내고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듣기입니다. 듣기는 아마 1번부터 4번까지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문도 없이 그냥 뭐 자기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다 갑자기 띵동 맞춰보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가면서 아마 듣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듣기, 물론 mp3 다운받아서 듣는 친구들도 있지만 선생님과 같이 하면서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얘기해 가면서 듣기도 한번 우리 2시간 동안 좀 보람차고 알차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셨죠? 그 듣기는 미리 듣지 마세요. 반드시 선생님이랑 같이 듣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예습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듣기만큼은.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듣기에서 좀 더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강좌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